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한국 반도체 위기론이 요즘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건지 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공부하려고 오늘 네. 반도체와 관련한 동부가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하필 이분이 한국어를 잘하시는 한국인입니다. 예. 다행히 그래서 좀 배울 수 있게 됐어요.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 네. 모시고 반도체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요즘 한국 반도체가 왜 이러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럼요. 네. 큰일이다 지금. 큰일이 났죠. 네, 사실은. 삼성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하나 지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2017년에서 2018 물론 이제 그때는 메모리가 굉장히 좋았기는 하지만 예. 전 세계 그 반도체 시장에서 영업이익 기업들의 예. 영업이익을 다 더해보고 그중에 예. 한국이 몇 %를 차지하는지 어허. 그걸 봤더니 몇 %면 35%였어요. 네. 2017년, 18년도에는. 예. 근데 예를 들면 최근 3년 예. 뭐 한 해만 보면 좀 그러니까 물론 2022, 23, 24 어. 요 3개년을 평균 내서 보면은 몇 %냐? 네, 6%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야. 그럼 쪼그라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물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반도체 시장은 훨씬 커졌을 텐데. 커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커져서 그렇고 또 뭐 삼성이나 SK는 적자도 내고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야. 그걸 보면은 저희가 뭐 좀 쉽지 않아 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좀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겠죠. 뭐 첫째는 글쎄요 이제 전략적으로 예.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 뭐 엔비디아 빼고 네. 가장 현재 주목을 받는 반도체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예. 회사가 이제 많이 그 회사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뭐 삼성은 아예 신경도 안 쓴 건 아니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회사였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어쨌든 이 회사는 M&A 전략을 되게 잘 썼죠. 이 회사가 반도체 회사가 그러니까 주로 그것도 뭐 이 회사가 주로 이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칩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보안 회사 그러니까 뭐 V3 같은 시만텍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또 네트워크 업체를 하나 인수를 하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이제 방점으로 그 클라우드 업체를 인수를 했죠.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그림 탁 보이는 거죠. 이게 결국은 AI에 대한 그 포석이었다. 그동안의 이 작업들이. 예. 왜냐하면 AI라는 게 뭐 단순하게 칩 설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보안이 또 굉장히 강해야 되고 또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됐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식의 이 포석을 했느냐? 삼성이든 뭐 SK 하이닉스든 예. 그러지 못했죠. 예, 사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의 최근의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는 뭐 싸게 잘 들면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면 지금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예. 뭐 시스템 이거를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좀 과거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좀 뒤처지는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는 메모리 중심인데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커진 거네요. 시장이 이제 메모리가 아닌 쪽으로 많이 커지는 거기 못 따라. 그게 제일 큰. 이제 뭐 거 그렇기도 아닐까요? 한데요. 이제 뭐 이런 거 과거에 뭐 그러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예.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IDM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DM은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업체 중심으로 갔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인텔 같은 회사겠죠. 이런 회사가 자기네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알아서 만들면 이제 고객사들이 그걸 골라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고객사들이라고 하는 시스템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 기능과 스펙의 반도체를 요구를 하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거를 팹리스 예, 기업들이라 예. 하고 팹리스 파운드리 이런 이제 모델이 더 주가 되는데 뭐 아직까지 보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삼성도 그렇고 우리 인텔도 그렇고 보면 좀 약간 구식 모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이제 조금씩 좀, 왜냐면 이제 이게 반도체 칩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고객사들보다 좀 처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준비해 오신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 좀 네, 해볼까요? 예. 뭐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게 이제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반도체 시가총액 탑 40를 쭉 이렇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칼럼을 보면 2023년도에는 이 40개 전 종목이 주가가 다 올랐어요. 예. 네, 하나도 안 빼고.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는 약 그 중에 절반은 플러스가 나고 절반은 예. 마이너스가 났던 거죠. 그러면 이런 차이를 가른 게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반으로 딱 갈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진 업체들, 이제 노란색 음영을 칠한 업체들인데 여기를 네. 보면은 첫째는 이제 신기술 대응이 미흡했다. 그런 회사들, 뭐 삼성, 삼성전자 인텔, 있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마이크론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 작년에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크론도. 예. 뭐 그랬고요. 그다음에 PC 비중이 높은 업체들, AMD, 인텔 여기도 이제 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AMD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 결국 지난해 주가는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PC 익스포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예. 여기가 보면 작년에 주가가 다 안 좋았어요. 왜 그래요? 사실은 이 회사들이 작년에 실적이 나빴냐? 그렇게 안 나빴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의 한 45% 정도가 예. 중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트럼프가 되면은 저거 다 막을 텐데 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올해 사실은 이 회사들이 그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많이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ASML, 뭐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 다 마이너스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작년에 주가 거의 플랫 정도로 그냥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도 좀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그 NXP, 인피니온 뭐 이런 회사들인데 주로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예. 그렇죠. 저거 한때 막 쇼티지다고 없다고 막 해도 난리였지. 난리였는데. 네, 그렇죠. 뭐. 첨단 반도체는 아닌데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네. 그렇죠. 르네사스, 온셈이 다 이런 회사들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이 여기 엄청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게 중국이 메모리를 따라와서 우리가 걱정이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쪽 분야, 그러니까 아날로그라든지 디스크릿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파워 반도체 이쪽은 중국이 이미 뭐 다 넘어섰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가 들 정도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회사들은 주가가 여전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저기 마이크론은 24년에는 신기술 대응 미흡으로 분류된 회사였는데 네. 2025년에는 또 주가는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25% 올랐다.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그 말은 2025년이 되자마자 마이크론은 뭔가 모범생으로 변신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분류는 저렇게 해놨는데,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사실 뭐에도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 영향을 받은 거죠. 중국의 CXMT라고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는 업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하이닉스도 그때 빠졌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이크론이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잘했고 마이크론은 그거 이제 물론 이제 대응은 뭐 좋아지고는 있지만 좀 차이는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조금 변화하는 조짐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주가를 많이 땡긴 게 뭐 아시겠지만 젠슨왕이 뭐 자기네 이 그래픽 카드에 마이크론 GDDR이 들어갔다. 뭐 이거 한번 해가지고 빵 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마이크론이 16단 HBM 3E 제품을 뭐 곧 이제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많이 예. 떴죠. 그래서 그 또 이제 마이크론은 미국 유일의 메모리 업체다 보니까 예. 또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이어서 잠깐 이제 보시면 예. 요거는 전 세계 이제 주요 나라별로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 뭐 대만, 일본, 한국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시가총액 1등, 2등 하는 삼성 하이닉스 말고 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시총 3, 4, 5등은 어디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부터 뭘 보면 쳐야 돼요? 3등은 우리나라 어디요? 한미? 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3위고 4등이 이제 리노공업 그리고 5등이 HPSP인데요. 한번 이제 제가 차이가 많이 나네. 거기까지 내려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보시면 HPSP가 그 시가총액 15억 달러. 예.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서 시가총액 5위 하는 레이저텍은 93억 달러. 대만의 5위는 93억 달러. 중국이 175억 달러. 야. 중국 5위가. 이야. 그리고 유럽도 288억 달러, 미국은 1,740억 달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삼성 하이닉스도 저희가 뭐 신경 써야 되지만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이 생태계가 허약한지 그러네요. 예, 저걸 한눈에 보니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왜 우리가 뭐 반도체 소부장을 키워야 된다 이거를 뭐 한 해 두 해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예. 오랫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어디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야.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기본적으로 IDM 즉 메모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전체적인 이 반도체의 큰 흐름은 패밀리스 파운드리 형태로 계속 바뀌고 있고 예. 패밀리스 파운드리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분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파운드리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전체적으로 커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메모리 산업은 전반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커져야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니지만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역사도 짧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동반 성장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를 더 짚고 들어가면 그럼 한국의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이런 이 뭐라 그럴까요? 파트너들을 안 키우고 안 키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예,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어. 예전에 뭐 삼성전자에 뭐 납품하는 회사가 뭐 해외 뭐 반도체 회사랑 좀 컨택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뭐 제재를 받거나 뭐 삼성의 협력업체 탈락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잘 못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한국의 예. 반도체 중요하다. 우리 아까 이준 예.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왼쪽 그래프가 그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을 대비 전 세계 전 세계 GWP라고 그러죠. 그로스 월드 프로덕트. 예. 전 세계 세계 GDP를 합친 거. 합계. 예, 그 비중으로 나눠 보면은 0.6%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야. 작년에 GDP가 1.87조 달러 정도 되고 수출액이 한 1,420억 달러 되기 때문에 7.5%, 7.6%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한 14배 정도 중요한 거예요. 13배, 14배 정도 중요한 것 정도 같아요. 다른 나라들보다 반도체에 더 의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우리 한국 경제 시스템에서 예. 만약에 반도체가 좀 삐끗한다. 굉장히 좀 머리 거지. 아파지는 큰일인 거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 반도체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것도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뭐 많이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파이 차트가 3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각 나라별로 반도체 점유율을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사실 제일 공신력이 높은 데이터예요. 그 미국 반도체 협회 CR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각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이죠. 국적별로 어느 나라의 회사들이 점유율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가. 네. 근데 그게
통계 집계하는 것마다 저렇게 각각 세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거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예. 공식적인 거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이 50%, 한국이 14% 정도 되죠. 그래서 예. 2등이에요. 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는 한국은 세계 2위 반도체 국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요 통계가 조금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매긴 거기 때문에 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아. 얘기냐? 요 데이터는 예를 들면 TSMC 매출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TSMC는 그렇겠네요. 그냥 애플 걸로 잡히는 거고. 그렇죠.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예. 엔비디아로 잡히기 때문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과 달라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 좀 작업을 해서 저희가 전체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뭐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기업들, 상장사들 중에서 이제 그거를 반도체로 다 분류를 해서 그 회사들의 반도체 매출액을 한번 더해서 한번 보자라는 예. 거죠. 즉, 뭐 나름대로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겠죠. 장비들도 들어갈 것이고, 뭐 아까 파운드리 이런 데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 보면은 미국이 40%고 대만이 22%. 와. 그리고 우리는 대만의 절반 세상에. 이게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메모리까지 합쳐도 네,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 더 놀라운 거는 중국이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비중이 이미. 네. 그러네요. 네, 안타까운 사실이고 어. 더 안타까운 거는 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죠. 그 시가총액 예. 반도체 업체들 시가총액을 다 더해서 각 나라별로 점유율을 매겨봤더니 시가총액은 뭐 형편없네. 네, 뭐 미국에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 예. 미국이 67%고요. 한국은 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반도체 강국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아까 제가 서플라이 체인 얘기도 했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시고 뭐 지원법을 만들고 이런 분들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걸 보면 그래도 어쨌든 메모리 시장에서는 1위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무리 뭐 그런 시스템 반도체니 뭐 여러 AI 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건 메모리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뭐가 커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메모리도 커질 것 같은데 그게 이게 저걸 보면 비례적으로도 못 따라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 이렇게 그럴까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메모리는 계속 성장해 이렇게 예. 이제 뭐 얘기를 하죠. 예. 성장하죠, 당연히. 어. 근데 예를 들어볼까요? 그 빗그로스라 그러잖아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비트가 예. 어느 정도 예. 늘어나는지. 예를 들면 D램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뭐 한 15% 내외라 그래요. 뭐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예. 연간 비트 성장률이 한 15%.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애널리스트 막 이제 할 때 뭐 굉장히 오래 전이죠. 예. 20여 년 전.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막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 반도체 이 빗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예, 이런 예. 거 보면 빗그로스가 얼마였을까요? 그때는 뭐 80%. 정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거기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옛날보다 물량이 늘어나는 거 굉장히 둔화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덕트나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예전에는 가격 불문하고 막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장률이 워낙 높기 워낙 때문에 높으니까. 뭐 가격이 좀 빠져도 점유율 그렇죠. 지키는 게 전량이 중요하죠. 많으니까 그냥. 그렇죠. 워낙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안 대표님처럼 이제 뭐 예를 들면 AI가 있으면 메모리 계속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률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AI가 하나씩 들어가지는 않고 네.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휴대폰 PC는 잘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뭐 성장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막 고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예. 벌써 오래된 거잖아요. 반도체 자체가 뭐 1950년대에 트랜지스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산업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거는 AI 쪽만 성장성이 현재 보이고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거죠. 예. 그래도 최근 10년 사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반도체 산업에. 그 이전에는 빗그로스가
꽤 가팔랐는데. 예, 뭐 점점 준화되긴 했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좀 이 산업도 많이 바뀌었고요. AI가 대세가 되고 거기에 대응을 좀 잘 못한 뭐 회사나 또는 나라들은 좀 더 좀 찌그러들고 기존 수요도 잘 안 늘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버, PC, 휴대폰. 그렇죠. 예, PC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0년 이후로 사실은 성장률이 또 둔화됐고 스마트폰도 이제 더 이상 성장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은 메모리는 중국이 막 따라오고 이제 시장 반도체 시장은 전체적으로 AI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다 보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한 게 결정적이네요. 비메모리 파운드리 제대로 못한 게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중국이 메모리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아날로그 이쪽은 뭐 다 이미 따라오니까. 이미 넘어섰고 이제 메모리는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고 예. 이제 남은 거는 이 최첨단 반도체인데 그거를 이제 막겠다고 미국에서 좀 길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도 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예.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삼성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 삼성이 최근에 너무 좀 부진하고 특히 HBM에서 삼성 진짜 요즘 주가도 부진하고. 예, 뭐 예.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죠. 근데 네. 화면 좀 보여주세요, PD님. 예. 예, 뭐 삼성의 위기는 뭐 삼성만의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기를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HBM을 못해서 지금 삼성의 위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위기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한번 실제로 예. 보면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매출액 200조를 돌파를 했었어요. 2012년도에.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좀 기분이 좋잖아요. 사실 200조라는 어떤 네. 금자탑을 넘었기 때문에 예. 2013년도에 그때 그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글로벌 좀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에 신라 호텔에서 당시에 삼성전자 음. 비전 뭐 2020 이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 목표가 뭐냐면 2020년도에는 매출 400조를 하겠다. 야.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계획이었고 예. 그때 뭐 다들 뭐 우리 애널리스트들 그 신라호텔에서 막 박수 치고 역시 삼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 2020년도에 삼성전자 매출액은 236조였습니다. 236조. 세상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 그 동안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 CAGR로 보면 한 2%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예. 그걸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거의 뭐 플랫 내지는 한 1% 뭐 그 정도 내외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한 거죠. 2012년부터. 예. 와. 그때 그래서 사실은 그때 200조를 넘어서 막 이제 박수치고 예. 환호했을 때 이미 이제 위기가 슬슬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그래프가 세 개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삼성의 이제 모바일 사업부 매출액을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전체 매출액. 예. 이걸 이제 달러 환산해 가지고 보면은 2013년도에 애플 전체 매출 대비 삼성의 모바일 사업가 73%. 뭐 거의 이제 비등비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 따라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아시겠지만 추이를 보시면 그때가 피크였고요, 삼성이.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 못 하고 있고 애플은 계속 성장을 해서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1등과 모바일도. 예, 1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떨어진 2등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거는 네,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예. 사업과 야, 요게 요즘 심각한데. TSMC. 예. 이거 좀 심각하죠, 이것도. 2011년 10년 TSMC 전체 매출 대비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88% 거의 붙어 있었죠. 그러네요. 예, 그때는 그러면 거의 차이가 안 났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야 이거 삼성이 좀만 잘하면 TSMC 비메모리에서도 TSMC 따라잡을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요건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아니고 이제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는 저런 모양이 됐어요. 야, 22%까지 예. TSMC 비해서 원래 삼성 목표가 2030년 1위가 세계 1위가 목표였는데. 뭐 그게 목표였는데 이제 목표대로 잘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은 커졌는데 다 TSMC가 먹었네요. 커진 시장을.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도 예. 마지막 보루잖아요. 사실 삼성의 마지막 보루고 디램. 1992년에 삼성이 세계 1위에 올라가서 3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굳건하게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등이긴 하죠. 근데 2016년도에 하이닉스 전체 매출액 대비 삼성 메모리 매출액이 2.2배였는데 작년에는 이제 1.2배로 이게 좁혀진 거예요. 물론 뭐 하이닉스가 뭐 그때 뭐 인텔 낸드 사업 인수하고 이런 부분이 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두 번째 줄에 적어놨지만 삼성의 문제는 단지 뭐 HBM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최근 10년이 조금 부진했네요. 많이 부진했죠. 많이 부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이 그래도 인재도 제일 많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1등 국내에서 1등 기업인데 왜 3년이 최근 10년. 왜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 삼성의 문제. 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전략적인 미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정말 키우려고 했으면 예. 파운드리를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게 그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워낙 유명한 얘기라 뭐 예. 대만의 모리스창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를 뭐 모토로 내세우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삼성이 파운드리를 분리하는 게 답일 것이다. 그런 예. 보고서를 한 10년 전부터 썼어요. 10년 전부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고객사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랑 경쟁하는 제품을 우리 다른 사업부에서 만들면 그렇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니네 신제품 이런 거야? 만들어줄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예. 그냥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뭐 이제 그런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 뭐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좀 있었죠. 근데 사실. 분사를 해도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삼성 색깔을 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이제 그 이재용 패밀리가 아니어야 이제 그게 그런 맞죠.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 막 보고서 쓸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떼어내고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삼성의 파운드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주 구성 달리 좀.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애플이 사실 되게 중요한 반도체 회사잖아요. 예. 애플도 좀 들어오시고 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에 우리가 데디케이트 팹을 지어주겠다. 그럼 너네가 좀 돈 좀 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미국에 그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패밀리스가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됐으면 글쎄요. 물론 이제 우리 회사가 아니겠죠. 이제 사실 그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 뭐 평택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삼성 그 파운드리 이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 어딘가는 네. 굉장히 뭐 지금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적인 변화를 놓쳤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여기도 좀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결국은 이 반도체 세상이 막 복잡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M&A를 통해서 예. 기업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했는데 네. 결국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동안에 사실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제 몇 년 동안 보면 우리 언론에서도 맨날 삼성 그 경영진한테 물어보잖아요. 지금 M&A 뭐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물어보면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제가 최근에 아까도 좀 전에 우리 저 교수님이 나와서 일본 이야기 좀 예, 해주셨는데 예. 이제 저도 일본의 이제 주요 이 기자들을 가끔 만나요. 예. 이제 한국에 파견 나오는 그 기자가 한 5년 전에 봤을 때는 이래요. 저한테 삼성은 5년 전에는 자기가 봤을 때는 경제 전문 기자가 봤을 때 삼성은 일본 기업들한테는 넘사벽이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랬는데 작년에 한번 봤는데 잡을 것 같다. 일본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삼성의 여러 그 뭐 경영진도 취재하고 일반 예. 직원들도 취재하고 그래서 좀 만나 보니까 일들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기분도 썩 좋지는 않았고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도 상당한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예.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뭐 삼성에서 뭐 입법 뭐를 예. 좀 해달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52시간 뭐 예. 유연 근무제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거는 그래도 뭘 좀 다른 나라는 다 해주긴 해주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 좀 나도 52시간이 이제 물론 근로자들은 그것보다 더 일하지는 마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인데 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야 일할 때는 진짜 뭐 가끔 밤도 좀 새고 진짜 밀도 있게 일하는 게 진짜 중요해. 이 업은 그런 그게 건지 있어요? 그런 건지. 아 그렇죠. 뭐 이제 R&D가 그렇잖아요. 네. R&D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이 요구하는 게 무슨 그 일반 생산 근로자들을 뭐 밤새 돌리자 이런 게 아니고 예. R&D에 대해서는 연구직은 예, 좀 예외 규정을 두자는 거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희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들도 뭐 그래요. 예를 들면 예. 뭐 최근에도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데뷔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까지 해서 전체 우리 직원들 앞에서 세미나를 한번 하자 너네가 브리핑 한번 먼저 한번 보여줘라. 하자 이제 그랬더니 어. 이제 그중에 이제 한 친구는 보니까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나오거든요. 제가 아침에 예. 사무실 일찍 나오는데 왔더니 있더라고요. 저보다 월찍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집에 안 간 것 같아요. 아이고야. 밤새고 일을 합니다. 어. 근데 그러면서 아웃풋이 나와요. 그 이제 아웃풋이 나오면 이제 그다음에 전 좀 쉬라 그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R&D라는 게 뭐냐면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야 될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 연구 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두지 말고 재량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유롭게. 업무의 집중도. 저도 뭐 일하다가 그냥 밤이라서 가면 그게 이제 리듬이 끊기잖아요. 네. 리듬 끊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그 실험을 하는데 이건 걸어놨으니 18시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집에 가야 되면 야 이걸 어떻게 봐? 뭐 이런 물리적으로 뭔가 이게 필요한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그 연구 개발이라는 게 뭐 앉아서 설계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 바로 돌려보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칩을 구워서 뭐 중간중간 테스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뭐 워낙 그 미시 영역에 예. 그런 그 과정에서 이게 칩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계속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증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중간중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리고 그런 단계가 뭐 한두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 이제 단계를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TSMC나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뭐 그런 상대적인 평가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예를 들면 TSMC는 예전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TSMC도 사실 삼성을 되게 경계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 아까 이제 막 삼성 파운드리 좀 쫓아올 때 특히 2014년도에 삼성이 그 핀팻이라는 기술을 TSMC보다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모리스 창이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TSMC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가동을 합니다. 뭐냐면 나이트 호크 프로젝트. 나이트 호크요? 네, 나이트 호크 프로젝트 그래서 그 연구 개발직들 24시간 돌립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2시간씩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는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것도 거의 주 7일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핀팻에서 자기네가 뒤졌다 이거죠. 삼성에. 역전을 허용했는데 그 이후에 재역전을 하고 그러면서 격차를 벌려 나간 거예요. 탄력이 딱 붙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은 조금 밀리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이후 그리고 52시간 근로제 좀 제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생산성이 확 떨어지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한대요. 예. 어. 그리고 뭐 알아서 이제 성과가 나오면 네. 그래서 아웃풋이 나오면 좀 쉬고. 예. 우리는 그러면 그 50시간 때문에 하다가 그냥 딱 끊고 하다가 저 그 얘기는 들었어요. 뭐 대기업에서 자 이제는 여러분 정리해야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가. 그래서 그럼 끄고 나가야 된대. 그렇죠. 끄고 나가야 되고 어. 그다음에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조금 그 자유를 준 게 있거든요. 특별 연장 근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멈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그게 다가오면은 계속 이제 임원들이 막 경고하는 거지. 예. 너 빨리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엔지니어들도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달에 한 20일까지는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그 근무 시간이 다 차는 거지. 예, 거의 차면은 예. 그다음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제 되지? 예, 그거 막 할당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야, 뭐 SK 하이닉스는 가만히 그래 안 있는데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야 하이닉스는 뭐 그럼 중국 기업이냐? 네. 거기도 52시간 맞아요. 하는데 네. 거기는 왜 거기는 그걸 워라벨 잘 지키면서 잘한다면서. 워라벨 좋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 삼성의 그런 위기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삼성이 이렇게 삐끗하게 된 거는 첫째는 전략을 잘못 세운 거죠. 뭐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때 뭐 이런 연구 개발보다는 단기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R&D 팹들이 있습니다. 예. R&D 팹들의 그 일정 부분을 다 뺀 거예요. 빼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볼륨 프로덕션 쪽으로 다 돌리고 예. 그러면서 매출액을 막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삼성의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를 하는 게 삼성의 목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인텔을 제끼고. 근데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처음으로 뭐 비메모리, 메모리 다 합쳐가지고 삼성이 반도체 매출 1위를 찍었죠. 예. 그런데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D 쪽에서 좀 위축이 나타난 거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은 전략이 뭐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 1등 하던 삼성이 확 밀려나니까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HBM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예. 뭐 박수 쳐줄 만한 일이죠. 예. 그래서 회사 최근의 분위기도 삼성은 뭐 굉장히 디프레스트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하이닉스는 뭐 좋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뭐 신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도 이게 그런 식으로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년도에 예. 삼성이 막대한 이익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반도체 예. 뭐 일종의 슈퍼 사이클이 한번 오면서 그때 삼성이 뭐 그때 영업이익 58.9조 원 이익을 냈고요. 그때 일반적인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람코라든지 공상은행을 빼고 중국의 공상은행을 빼고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업들 전체를 보더라도 삼성이 애플 다음으로 이익을 많이 벌었었어요. 예, 전 세계에서. 예. 삼성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었단 말이에요. 삼성 밑에. 근데 이제 그때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이제 삼성도 조금 지금 와서 보면 예. 조금 느슨해졌던 거죠. 뭔가 분위기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예, 너무 예. 잘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느슨한 상황, 뭐 워라벨이 우리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예. 그런 식으로 가면 글쎄요. 뭐 4년 뒤, 5년 뒤 왜냐하면 어떻게 중국은 될지 지금 몰라. 거의 중국에 지금 007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007 프로젝트가 뭐냐면 예. 0시부터 0시까지 주 7일. 아, 왜 그래? 다른 나라들은. 아니 안 그러면 천리마운동이에요. 천삼 뜨고 아, 한번 도대체 보고. 왜 왜냐면 그러는 그게 거야, R&D이기 다들? 때문에 그래요. R&D이기 때문에. R&D라서? 네, R&D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개발이 실패해서 한번 삐끗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결과물 요즘 잘 나가는 결과물은 어. 그게 이제 요즘 만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52시간 해도 되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우려스러운 건 하이닉스가 지금 뭐 잘 나가는 HBM이라는 게 예전에 52시간제 없을 때 쌓아놨던 그 뭐 연구의 성과물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면 걱정하시는 바가 야 요즘 이렇게 하면 좀 그 잘 결과물이 된다고 몇 그렇게- 년 후에 나올 어. 텐데 그거 또 이제 쉽지 않을 거야라는 것도 또 뭐 걱정이 되는데 어느 쪽이 가깝습니까? 뭐 지금 이제 뒤쪽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 동안에 이제 운도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 HBM에서 되게 중요한 뭐 MR 머프 뭐 이런 관련된 소재 업체들도 발굴을 잘했고 예. 또 회사의 전략 방향도 잘 맞았고 경영진들이 뭐 잘했던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또 뭐 거기 인력들도 우수한 친구들이 많았고 예. 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삼성이 R&D를 조금 축소하면서 어. 상당 부분 삼성에서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든지 이 HBM 관련된 인력들이 또 이동을 한 것도 사실이고 하이닉스로. 예, 저도 이제 많이 만나봤거든요. 예. 삼성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아, 하이닉스에. 글로 많이 옮겼어요. 네,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지금 뭐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2시간 뭐 좋은 워라벨 해도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니 뭐 좋죠 사실 워라벨 좋은 게 좋은 건데 그게 계속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고 성과 내고 뭐 자기가 성과를 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해줘야죠.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TSMC도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라고 예. 했는데 그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급 30% 인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성과급 50% 와. 뭐 이런 식의 보상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자극이 돼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사실 틀린 거죠. 요즘 뭐 삼성의 젊은 친구들은 일을 안 하네. 그게 아닌 거죠. 보상을 해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TSMC나 뭐 미국의 뭐 빅테크들이나 이게 다 사실 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력들이 그 지금 철저한 그 보상, 이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그걸 합의를 해요. 뭐 나는 뭐 이런 패키지를 하겠다 이거를 회사는 합의를 쓰고 일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도 그 TSMC는 나이트호크인가 뭔가 그 지금도 해요? 그렇죠. 예. 지금도 보상을 뭘로 하죠? 연봉이 많습니까? 그럼 그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돼 있는 것보다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들은 예. 수당 더 주고 기본급 30% 일단 기본 인상. 기본 30% 인상에 그리고 성과급도 50%더 주고 그다음에 주고. 추가적인 이제 성과물이 나오면 또 그거는 주고. 이제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대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해도 안 되는 52시간 때문에 안 아예 되는 거라서 아예 다리 그래서 뭐 사실 52시간제가 이제 노동자의 뭐 이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죠.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주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육체 노동이나 예. 뭐 그런 예. 쪽에 맞는 것 같고 R&D는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러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경쟁력을 더 잃는다. 그러면 이제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 상황이 기본적으로 R&D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튼 실력이 떨어졌다 그냥 실력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R&D를 잘하려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돈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은 장비도 필요하고 또는 보상도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이에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느냐.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가 지금 각국의 이런 전략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시간도 지금 안 준다는 거죠. 돈도 안 줘, 시간도 안 줘 이렇게 되면은 경쟁력이 처질 수밖에 없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창에서는 원래 리서치라는 게 그 부지런한 일꾼들보다는 뛰어난 천재 한두 명이 있냐 없냐 거기에서 승패 갈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게 그런데 52시간이 반도체는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아, 그래요? 네,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삼성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런 이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인력들은 삼성전자 직원들 12만 5천 명 중에 한 4, 5천 명 정도인 것 같아요. 4, 5천 명들.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왜냐하면 반도체 공정이 뭐 아시잖아요. 막 900가지 공정이랍니다. 지금 이 최첨단 DRAM을 만들려면. 그러면은 각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내가 이거를 해결한다 그래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또 뭐 다음 공정에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전체는 다 아니고 정말 12만 5천 명 중에서 한 5천 명 그런 삼성이 자기네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R&D 인력들에 대해서는
좀 이 자기권을 좀 달라.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삼성은 그 HBM은 도대체 언제 HBM이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사실은 납품한다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은 삼성도 말자, 뭐 그냥. 삼성도 사실 HBM 매출이 꽤 돼요. 꽤 이미 되고 하고 있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첨단 공정에 안 들어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은 뭐 하퍼 100, 뭐 예, 하퍼 200, 예. 뭐 또 블랙 이렇게 가는 건데 예. 고기는 아니고 이제 H2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으로. 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거죠. 중국 막히겠네요, 그럼. 좀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사실 더 위기감이 더 큰 거죠. 어. 그게 만약에 뭐 아직 정확한 그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는데 뭐 엔비디아의 H20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 예. 그러면 삼성이 타격이 있는 될 거죠. 수 있는 거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여튼 그걸로 매출을 내려면 엔비디아에 넣는 거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그렇죠. 왜냐면은 뭐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 예. 여기도 삼성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하고 있거든요. HBM 같이 하고는 예. 있는데 지금 브로드컴도 이 다음 버전에 대해서는 일단 하이닉스한테 먼저 저 구매 의향이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많이 쫓아오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 브로드컴과 이 엔비디아의 그 데이터 센터 용 반도체 매출액 차이는 10배입니다. 10배. 야.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엔비디아에 비하면. 네. 어. 엔비디아에 비하면. 그게 엔비디아 왜 안 들어가? 실력 그것도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와 TSMC는 그냥 한 연합체로 봐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는데 삼성이 말은 그래서 그렇지 웬만하면 잘 안 껴주려고 그래. 그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진짜 수준이 좀 차이가 나. 그런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좀 들었는데 네. 제가 뭐 이렇게 수치를 공개하긴 그렇지만 예.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들은 정보들이 있는데 예. 퀄리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퀄리티의 차이가 좀 있다. 그렇지, 뭐 괜히 뭐 그렇겠어요. 다만 이제 왜 그게 안 따라가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그것도 원래 이제 어렵죠. 그것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예. HBM만의 문제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D램 기술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삼성.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은 이 쌓는 기술, 뭐 붙이는 예, 기술 예. 여기에서 지금 삼성이 뭔가 문제가 있어. 예. 근데 뭐 당연히 그것도 있겠지만, 벽돌 쌓기처럼 네. 근데 그 벽돌 벽돌 자체가 안 자체도- 좋은 거예요. 아 지금 네. 삼성이 원래 D램 1위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예.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저기 하이닉스, SK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1B 공정이라 그러잖아요. 예. 뭐 5세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아. 그런 공정으로 HBM을 만드는데 삼성은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1A로 하고 있습니다. 아. 1B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젠슨왕이 삼성이 설계를 다시 하면 기회가 있다. 예. 그 얘기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HBM 설계가 아니라 D램 설계 자체를 설계가 바꿔야 문제가 된다? 있다라고 이제 그럼 보고 있습니다. 완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더 급한 거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네. 관련해서 반성문도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제가 정확하게 근원적인지 근본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예.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D램을 바꿔야 D램 된다,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야. 좀 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뭐 삼성 하면은 항상 보면 무슨 기술 세계 최초 개발, 예, 맞습니다. 세계 최초 개발 네. 뭐 이거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은 아니에요. 예. 1B, 1C 다 지금 SK에 지쳐지고 있어서 시각하네. 그냥 어. 당분간 어. 삼성만 52시간 삼성 풀어서 니만 자유롭게 한번 해봐. 싫으면 나오겠지. SK로 가겠지. 다 확대하고 그러면 또 어쩔 줄 모르니. 와. 아이고 참. 참 큰일이다 진짜. 뭐 좀
이 불운이 겹친 거죠. 전략적인 미스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상당한 제가 볼 때는 이 전 세계 이 산업을 막 흐트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텔도 지금 저지경이 났고, 그 와중에 엔비디아라는 또 스타가 탄생을 하고 아니 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럼 대만은 52시간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있죠. 근데 있는데 어떻게 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D에 대해서는 어. 좀 유연성을 많이 주는 거죠. 미국도 다 있습니다. 미국도 그 근로시간 기준법이 다 있어요. 근데 있어요. 그 미국은 전문 용어로 그게 화이트- 유들이라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유들이. 여기만 해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증권사도 지금 리서치 분야는 그거를 이그젬션을 해버린 거예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좀 확대,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반도체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소프트웨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의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물론 이제 거기 똑똑한 친구들이 많겠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밤새고 일을 해요. 밤새고 일을 해요. 밤새 해도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쉬면 되잖아요. 예. 밤새서 결과물을 내놓고 하고 해야지. 결과물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PC를 거죠. 끄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법을 이렇게 촘촘히 막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자 권익보호 이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규제를 혁신하자 뭐 예. 이랬는데 그게 다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규제 혁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지금 입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규제 혁신이 아니라 혁신을 규제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고용의 그 유연성, 탄력성이 없어서 예. 삼성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하이닉스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다른데 공석이 나야 이동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입사했으면 그 회사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근로기준법도 사실 필요하죠. 52시간 규제를 이제 해줘야지. 안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과잉 노동을 하기 싫어. 한 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회사 분위기상.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이직, 전직, 우리 회사랑 안 맞으면 해고도 자유롭고 이직도 자유롭고 전직도 자유롭고 그렇게 해주면 나는 이게 장시간 노동은 힘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장시간 노동 안 하는 다른 곳으로 가면 되고 아니야 우리는 장시간 노동하는 회사야. 그 대신 보상은 이렇게 해. 마음에 들면 일로 오고 싫으면 가.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지금 회사에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싫어도 여기서 시키는 걸 안 하면 다른 회사로는 못 가잖아요. 마치 회사 부장님이 잡은 고기야 잡은 고기. 그렇지. 부장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등산 가자고 해도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회사에 비슷한 잡 베이컨시가 안 나오잖아요. 고용이 자유롭지,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토요일은 저 등산 강요하지 마라는 법을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노래방에서 부장님이 브루스 치자고 하면 쳐야지 어떻게 하겠어. 다른데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노래방에서 브루스 치기 금지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인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만 하면 그런 금지법도 필요 없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내가 네. 보기엔 틀린 얘기겠지. 일본은 하여튼 뭐 요즘 노동 문제에 약간 변화가 있다니까. 그렇게 답이 쉽게 나올 일은 없어.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조심스럽긴 문제긴 한데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고민은 좀 해볼 여지는 있네요. 그래서 바꿀 게 참 많기는 많은데 예. 걱정이네 진짜. 아 근데 삼성 어떻게 할 거야? 저 삼성 주식도 많은데 나 정말. 삼성 주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다 삼성 주식 네, 꽤 많이 아니, 갖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삼성전자 어쩔 거야? 예, 지금 그러니까요. 대체. 왜냐하면 제가 뭐 삼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그 정말 국민 주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예, 수 있잖아요. 예. 삼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삼성이 잘 되게끔 삼성이 뭐 조금 비기 싫더라도 삼성이 좀 해달라는 것들을 조금 지원해줄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되게 긴급하다 상황이 그렇게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그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빨리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중국이 따라오죠 당연히. 예.
중국이 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따라오는데 아니 갑자기 또 바보 같은 질문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가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면 나도 그건 알아요. 다만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였어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잖아요. 이례적으로. 그게 중국의 추격을 그래도 좀 막아주고 있는 거냐 미국 덕분에. 예. 아니면 중국은 그리고 미국이 막지 않으면 그냥 아. 그 만만디였을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하는 용이 갑자기 되냐? 미국이 막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추격이 빨라지고 있는 거냐. 제가 숫자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숫자로 그게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2015년도에 예.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네.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목표가 뭐였냐? 2025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예. 현재 그 2015년 현재 15%에서 70%까지 올리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 목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언론에 막 대대주고 10년 전에 예. 이제 막 보도가 됐고 막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반도체 한국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네. 된 거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올해 2025년이 10년 됐잖아요. 예.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얼마입니까? 20%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많이 또 올라온 거는 맞아요. 중국이 점점 우리랑 격차를 좁히는 거는 맞는데 걔네 목표대로는 안 됐다. 물론 목표보다는 훨씬 느린 거예요 지금. 네, 훨씬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어쨌든 그 역량을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막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그렇다면 중국의 반도체 소부장을 스스로 키우자.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러네. 왜 중국이 소부장을 까지 가져가면? 그렇죠. 자체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돼 있을까? 조금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게 이른바 중국 입장에서 국산화가 되면 프로덕트의 경쟁력도 훨씬 좋아집니까? 아까 이제 지금은 아직 첨단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분야에서는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거기서 무서운 거는 중국은 아까 이제 필요한 게 사실 시간과 돈이잖아요. 예. 근데 돈을 막 엄청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긴 호흡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는 진짜 뭔가 문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뭐 이렇게 전략 산업을 찍고 지원해주고 막 보조금 주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키우는 분위기라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도 뭘 해야 반도체가 되나. 이 말해서 이제 뭐 경쟁력이 도태되는 회사도 이제 막 망하고 예. 이렇게 되면서 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주고 예, 그랬는데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반도체 회사들은 망하게 두질 않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모든 나라가 어. 다 지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려면 사실은 뭐 추격 불가한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그죠? 뭐 새로운 프로덕트 이런 게 좀 나와야 그게 될 이제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국가 기술 경쟁력으로 직결되다 보니 뭐 WTO건 뭐 그런 거 관계 없이 지원을 한다. 중국은 원래 그랬고 미국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런 거 삼성 하이닉스 지원하자고 하면 야, 지원해야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 넘버 1위와 2위를 도와주라는 얘기냐. 진짜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런 답이 나와서 진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 반재벌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미국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뭐 아까 요 차트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한국 반도체 왜 중요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니 나도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법인세를 올리면 어떨까? 왜 이렇게 뺏으려고 그래 왜? 그게 마이너스 생각을 버려요. 지원을 해주되 저는 차라리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분의 일부를 정부가 갖는 거예요. 아예?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되 얘따 가져라 이러지 말고 돈이 좀 필요해? 예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한 20조 필요해요. 그러면 뭐 우선주를 증자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증자하든 경영권 우리가 건드리는 게 두려우면
우선주로 추가로 우선주 삼성전자 우3 이런 거 만들어. 그럼 정부가 혹은 뭐 국민들이 이렇게 증자에 참여해서 나중에 삼성이 잘 되면 주가 상승의 이익도 같이 가져가고 그러면 오히려 지원의 명분이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게 플러스 사고 방식입니다. 너 삼성도 잘 되고 지원도 해주면 국민도 잘 되고 삼성 지원해줄 테니까 법인세 많이 내라. 어쨌든 우리 네. 이게 국민 감정이 미국이랑 조금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고민이네 아무튼. 삼성전자가 잘 안 된다는 게 참. 알겠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대충 얼마나 어떠십니까? 이제 이성우 센터장님은 뭐 경영학도 공부하셨지만 컴퓨터공학 전공하셨다면서요? 네네. 이성우 센터장님 학번을 내가 대충 유추해 보니까 그 당시에 컴퓨터공학과는 야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올 전국의 건데. 고3들 중에 고3 배치표가 있었어요. 그 맨 위에 컴퓨터공학과 있고 지금도 콩공 물리학과 있고 그 밑에 서울대 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 막 들어가고 난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연세대 의대 있고 이럴 때 컴퓨터공학과 가신 분이에요. 그죠? 컴공이 진짜 요즘 다시 뜨잖아 컴공이 요즘. 아니죠. 예, 요새는 뭐 전국의 의대가 다 위를 깔고 컴공이 뜨기 전에 이제 제주대 수의과까지 일단 뜨고 그렇긴 한데 보시기에 예. 그런 그 명민함으로 좀 보시기엔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시면 모를까 조금 좀 기울었네. 참 걱정이네 쪽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기회가 야, 있어. 이대로 가면 문제지만 지금부터라도 분발하면 늦지 않아서 좀 정신 좀 차리자. 난 그거 느낌이에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줘 제발 좀. 너무 희망회로 돌리지 않게. 아니면 좀 대비 좀 하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조금 그냥 쩌리 같은 회사가 예. 좀 굉장히 위기가 와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면 경영진을 확 바꾸든지 뭘 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요. 예. 지금까지 보면. 근데 예를 들면 되게 압도적인 1위를 하던 회사가 있어.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뭐 하여튼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쟁력을 잃어요. 예. 그리고 그 회사가 다시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의 그 위기는 그냥 냉정하게 우리가 예. 모든 감정을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게 지금 안 좋은 이 궤적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이 굉장히 안 좋은 궤적으로 가고 있다. 왕이 기울기 시작하면 다시 재반등은 없더라. 인텔도 그렇고. 너무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가요?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정말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뭐 삼성이 너네가 알아서 잘해라. 특단이 필요하다. 그냥 이러기에는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낮은 가능성. 네, 그래서 그 낮은 가능성을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좀 네. 이렇게 돌리려면 좀 예. 기회를 만들어 보려면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긴 진짜 했지만 너무 그래도 냉정해서 이렇게 얘기할 줄 너무 냉정해서 몰랐는데 무섭다. 세상에 1등이 야. 기울기 시작하면 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 야, 큰일 났어. 알겠습니다. 아유, 냉정하죠? 네. 냉정하다니까요. 또 주신이 다르시구나. 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